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지금까지 제가 그 마을이 그러니까 이 주거지의 형태나 마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살았는지를 큰 틀의 변화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초반에 얘기했죠. 신석기 혁명과 신석기 화라고 하는 두 개를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석기 화라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는 크게 신석기 화라는 개념으로 보면 변화가 한 3단계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시기 부분은 훨씬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사회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보면 3단계의 변화, 신석기화의 3단계가 생업의 변화와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석기를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그림을 준비했는데 일반적으로 구석기 시대 때 맨 오른쪽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런 아주 단순한 그냥 자갈돌을 대충 깨트려가지고 만든 것 같은 이런 게 시기가 제일 올라가는 거죠. 오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발전된 기술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구석기 시대의 가장 늦은 시기, 최말기에 보이는 석기 제작 기술입니다. 사람이 가슴으로 뭔가 눌러서 떼고 있는데요. 저렇게 하면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얇은 칼날 같은, 면도날 같은 이런 날들을 여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여기에서 다 뜯어낸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낸 이런 날들. 이 사람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이런 몸돌에서 하나씩 이렇게 날을 뜯어내는 이런 뜯어낸 날은 아주 예리한 날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날들을 나무나 뼈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칼이나 창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발전된 석기 제작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제작 기술입니다. 소위 타계 석기 기술로는 가장 정점에 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신석기화의 첫 번째 단계 때 이와 관련된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유물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후기 구석기 시대 때 유적에서 나온 유물들이에요. 방금 앞 사진에 봤던 이 몸돌 같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몸돌 또는 여기 아래 까만색의 이 몸돌의 형태를 잘 보시면 그와 유사한 같은 형태의 몸돌이 지금 여기 첫 번째 사진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런 석기 방편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후기 구석기적인 특징을 가진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고산이식 토기라고 말씀드렸던 제주도에 있는 토기가 같이 나오는 유적에서 발견된 석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기 구석기 시대 때의 어떤 기술들이 신석기 시대가 됐는데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술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신석기 시대가 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새로운 제작 기술을 스스로 발명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수용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 연결시켜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로 접어드는 첫 번째 단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후기 구석기적인 전통이 지속된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승이. 또 이것은 이제 계승 플러스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후기 구석기 시대라고 생각되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러시아 연해주나 이런 데서 나오는 화살촉 또는 창 이런 것들입니다. 딱 봐도 뭔가 좀 잘 만들어졌죠. 중간에 사진에 사람이 이렇게 눌러서 석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역시 아까 말한 제주도 고산리에서 나온 화살촉하고 창들입니다. 형태가 거의 같죠. 형태도 같을 뿐더러 만드는 제작 기술이 완전히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시 여기서도 후기구석기적인 전통이 계승되면서 개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렇게 눌러서 뜯어내는
양쪽 면을 다 뜯어내는 것을 양면 가공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뭘 만든 거냐? 결국은 정교한 사냥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화살촉이나 창이나 이런 사냥도구를 만드는 것이죠. 사냥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점차 개량된 것이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 때 정점에 왔다가 이것이 신석기의 가장 이른 시기까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시기는 우리나라에 좀 더 내려가는 시기입니다만 이 다음 단계 조기 단계나 이후 시기가 됩니다만 우리나라 신석기조에서 나온 이런 동물과 관련된 뼈들은 실제 뼈들은 많이 나옵니다만 그림으로 표현되거나 이렇게 토로 만든 것들은 이런 몇 가지 있는데 보시면 사슴 중간에 있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될지 좀 일반적으로 곰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곰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사진은 누가 봐도 돼지죠, 그죠? 누가 봐도 멧돼지입니다. 멧돼지인지 뭐 집돼지인지 모르겠지만 저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집돼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멧돼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초가집 같이 되어 있는 저 그림도 그 밑에 토기에 그려져 있는 건데 전 얼핏 보고는 저기 뭐 초가집 같은 건가 이랬더니 저것도 멧돼지라고 주장을 하셔서 요즘 멧돼지라고 통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저거는 저는 멧돼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멧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토기에 그려진 저 사진, 저 그림은 사슴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사슴, 저것은 유명한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져 있는 사슴의 모습입니다. 이거랑 토기에 그려진 사슴의 모습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 양식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반구대 암각화는 이런 사슴, 호랑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고래죠, 고래. 고래 조각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반구대 암각화는 현재까지도 시기 논란이 있습니다. 이 암각화 자체를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전에는 뭐 오만 신석기 시대 거다, 청동기 시대 거다, 뭐 심지어 더 뒤실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반구대 암각화의 메인 시기는 신석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여러 시기거가 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심이 되는 고래 그림, 사슴 그림, 호랑이 그림 이런 것들의 중심은 역시 신석기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신석기 시대 토기에서 나온 사슴의 그림과 반구대 암각화의 사슴의 그림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은 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다른 연구자분께서 하신 것이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사가 이제 본격화돼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신석기 시대는 주로 수렵 채집, 사냥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그림의 주제가 전부 그런 거예요. 농사랑 관련된 주제가 없어요. 전부 고래 사냥, 무슨 뭐 사슴 이런 거라서 역시 그 주제를 봐도 또는 이런 그림의 스타일을 봐도 신석기 시대랑 가장 적절하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소위 사냥 이런 도구의 개량은 결국은 이 고산리 단계 때 도구의 개량은 이런 사냥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승과 혁신이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혁신의 양상은 뭐가 소개드린 그런 토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토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쓰느냐, 왜 발명을 인간이 했느냐,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최근에 소위 우리가 고고과학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시기의 토기들이 어떤 용도에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새롭게 밝혀나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요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2년에 그 유명한 이제 그 과학 잡지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언스라는 잡지가 여기에 실렸던 건데요. 중국의 선인동이라는 하는 저 남쪽에 있는 유적에서 발굴을 해서 거기서 나온 토기고요. 거기서 나온 그 각 층의 연대 측정을 쫙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2만 년에서 19,000년 정도의 연대. 탄소연대가 한 개만, 방사성 탄소연대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층 도면에 보이듯이 숫자가 막 써있죠. 저게 전부 탄소연대 수치들입니다. 저 수치들을 보면 19,000에서 2만 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신석기 시대 때 토기가 등장한다고 해요. 대체로 10,000년 이후에 토기가 발명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10,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2만 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그 10,000년 안에 신석기부터 현재가 다 있는 건데 그만큼의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토기가 이미 등장했다 라고 하는 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라는 세계적인 잡지에 실린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말고도 동아시아에는 뭐 15,000년 전, 17,000년 전, 12,000년 전 이런 유적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토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서 토기를 발명한 지역은 동아시아예요. 그 중에서도 중국하고 일본, 우리나라, 러시아 남쪽 이런 데를 포함한 이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서양학자들이 이런 발견을 토대로 해서 이제 토기는 더 이상 신석시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발명한 물건이 아니고 신석시대 사냥하고 채집하고 했던 수렵 채집민들이 발명한 것이 바로 토기다 라고 생각을 바꿨죠. 그리고 유럽이나 이쪽 유라시아 지역에 퍼진 토기는 동아시아의 토기들이 그쪽 지역으로 수렵 채집민간의 이동과 함께 확산된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제 이런 유적들이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준 것들입니다. 최근에 이건 이제 중국의 사례인데요. 위쪽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토기, 저런 토기들을 저 토기에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거나 하면 그 찌꺼기들이 남잖아요. 누룽지 눌어붙듯이 찌꺼기들이 나거나 타거나 이래서 눌어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을 뽑아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무엇인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토리를 갈아가지고 침전을 시켜서 전분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끓여가지고 어떻게 했다. 각각의 토기별로의 용도들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리법을 추정한다든지. 오른쪽에 있는 저 예쁘게 생긴 빨간색의 토기는 저것도 연대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의 10,000년 가까이 올라가는 토기인데요. 역시 중국의 양자강 하류 쪽에 있는 유명한 유적인데 누가 봐도 아주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막 불 때는 조리용 그릇이 아니죠. 딱 술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저 토기의 내부에 있는 역시 잔존물들을 긁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과 관련된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술을 보통 이제 쌀로 만든 곡물로 만들죠. 곡물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런 곡물의 존재, 곡물의 전분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술을 만들 때 필요한 효모라든지 곰팡이 그리고 전분 같은 것들이 이제 술을 발효하게 되면 화학주가 아닌 이상 발효를 하게 되면 이런 전분 입자들이 깨진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사한 것들이 그런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고 효모 같은 게 발견되고 결국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술이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요 밑에는 제가 그런 논문들 그냥 제목들만 해놨는데 최근에 영어로 발표되는 많은 논문들에서 이런 토기를 분석해가지고 특히 중국에서는 지금 술, 양조와 관련된 신석기 시대 때 술을 빚었다 이런 증거들을 아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자료, 신석기 자료나 또는 일본의 신석기 시대 자료 또는 연해주의 신석기 자료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분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자료들을 보니까 해산물 조리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것들이었어요. 이 해산물 조리는 요즘같이 무슨 매운탕 끓여 먹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름을 얻어내기 위한 특히 추운 지역에서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용도들을 이런 과학 분석을 통해서 계속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고고학은 지금 우리가 분석 고고학의 시대죠. 과학기술 고고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석들이 각종 분야에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의 몸속에 과연 이전에 화석 인류의 피가 섞여 있느냐 이런 것들을 DNA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생 인류라고 부르는 우리 몸속에 우리보다 앞서 존재했던 이미 멸종한 인류라고 하는 네안데르탈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닙니다. 유럽 쪽과 러시아 쪽에 있는 데서 확인된 것들이 그렇죠.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일정 퍼센트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하고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뜻이죠.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동 이런 것도 DNA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과학 분석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토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갈돌과 갈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박물관 같은 데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와 같은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돌과 갈판의 형태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좀 다르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접시 모양으로 생겼고 위에 얹어져 있는 것도 길다란 저런 공이 아니라 공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갈돌갈판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역시 고산리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 고산리에서 처음 나왔어요. 고산리가 모든 게 다른 거죠. 제일 이른 시기에는 이랬다가 나중에 오른쪽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형태는 바뀌지만 문제는 이런 갈돌갈판이라는 게 일종의 맷돌 같은 거죠. 식물성 식량을 처리하는 도구입니다. 갈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무슨 말이냐면 식물성 식량의 이용률이 많아졌다. 이 식물성 식량을 처리해야 될 필요가 많으니까 그거에 전용의 도구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 때 이런 도구가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이런 이용이 적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써야 되니까 전용의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런 갈돌갈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점차 식물성 식량의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다름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 시작과 더불어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아까 제가 그 마제석기, 그러니까 간석기 말씀드렸는데 구석기 시대에 있습니다만 역시 제주도에서 아주 이른 시기 고산리강 일대에서 전면을 잘 마연한 상당히 커다란 전면 마연의 그런 돌도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돌도끼 뭐에 쓰는 거죠? 나무 베는 데 쓰는 겁니다. 그렇죠? 나무배서 어디다 씁니까? 목기 만드는 데 쓰겠죠. 또는 집 짓는 데 기둥자리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뭔가 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이런 것들. 역시 뭔가 식물성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된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이런 어떤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첫 번째 단계의 메인 핵심은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와 관련해서는 아까 식물성 식량하고 나머지 도구들은 전부 사냥과 관련된 도구. 창, 화살촉 이런 것들. 어로와 관련된 도구는 명확하게 전문화된 물고기 잡이랑 관련된 도구는 없어요. 물론 화살촉을 가지고 물고기한테 쏘면 그게 물고기 잡는 도구가 되겠죠. 그렇지만 전문화된 물고기 잡이 도구는 이 단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냥이 중심이고 이동생활이 더 높았던 단계라고 우리나라의 신석기 1단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의 조기, 전기 이런 정도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이때 이제 역시 또 새로운 사회가 펼쳐집니다. 그죠? 바다를 개척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때 비로소 완전히 전문화된 어로 관련 도구들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대량으로. 여기 보이는 건 전부 어로와 관련된 도구들이에요. 첫 번째는 낚시바늘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합식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축부하고 바늘이 결합된 이런 결합식에 끈으로 묶는 겁니다. 이건 작살입니다. 작살도 이게 세 개로 조립해서 하는 이런 작살도 있고 뼈로 만든 작살, 이거 그물이죠. 여기도 다 낚시바늘들입니다. 이런 작살, 얘도 작살. 이런 도구들은 모양도 복잡하고 심지어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전문적인 도구예요. 저 낚시바늘 가지고 사슴 잡거나 이런 데 쓸 수 없어요. 그죠? 저건 전문적으로 물고기 낚는 데 쓰는 겁니다. 즉,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전용 도구들이 생기는데 그 전용 도구의 성격이 뭐냐면 물고기 잡이라는 거예요. 또는 작살. 저 작살의 대상물이 뭐냐?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연구에 의하면 저런 작살들은 바다에 사는
포유류, 그죠? 물개, 강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바다 포유류하고 껍데기가 두꺼운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상어 이런 것들을 잡는 데 썼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작살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이제 우리나라랑 여기 남쪽이랑 제일 가까운 큐슈 지역에 우리나라랑 정말 가까운 쪽이 오도 열도라고 하는 섬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적에서 조사했는데 저는 조립식의 작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유적에서 상어뼈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도구가 상어 잡는 데 썼을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런 식의 조립식의 닭살이 관통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껍질이 두꺼운 놈들, 상어라든지 아니면 바다 포유류 같은 지방질이 굉장히 두껍고 이런 놈들을 사냥하는 데 유리한 거죠. 그래서 바다 포유류하고 물고기들, 나머지 낚시할 때 물고기 낚는 데 쓰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시기에 고산지 단계라고 하는 신석기와의 1단계 때 보였던 대부분의 도구들이 전부 창, 화살촉이었던 거라면 영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남해안, 주로 남해안에서 조개무지, 폐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폐총이 쫙 형성돼요. 신석기 끝날 때까지. 고산미 단계 때, 앞에 신석기 1단계 때는 확인된 폐총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해양이 적응해요. 이렇게 되는 환경적인 요인은 뭐냐면 대충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한 8,000에서 6,000년 뭐 그런 정도 될 텐데요. 6,000 또는 5,000 뭐 이런 정도 될 텐데 이 시기가 이제 기온이 굉장히 따뜻하고 이미 완전히 다 따뜻해진 거예요. 심지어 지금보다도 조금 더 따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웠을 때 빙하기 때는 바닷물의 상당수가 빙하로 잡혀 있어요. 얼음이 돼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빙하가 녹습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되면 얘네들이 엄청 녹잖아요. 지금은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 녹는 속도가 엄청 가속화되어 있죠. 그렇지만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았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바닷물이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요. 바다로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래서 해수면이 엄청 상승했어요. 해수면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서 서해 이쪽이 다 이제 지금과 같은 해안선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정화되는 시점이 이 시기. 해안선이 안정화되는 시점. 더 이상 급격하게 해안선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서해안에서 이 이후로 이제 해안선이 안정화되니까 서해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갯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갯벌은 생태계의 보호죠. 생산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실제로 서해안에 수도 없이 많은 폐총들이 존재합니다. 그 폐총은 조개 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껍데기가 남으니까 그럴 뿐이고 요즘이랑 똑같죠. 낙지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겠어요. 그런데 그 뭐 낙지가 어떻게 고각 기록에 남겠어요? 남지 않잖아요. 해산, 해조류, 미역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 남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 변화를 보면 대체로 그 시기에 해안선이 안정되고 갯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갯벌이 주는 그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그런 자원을 토대로 이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걸 당연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바다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우리나라의 신석기원의 두 번째 가장 큰 변화가 이 바다에 대한 적응. 여기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다 유적에서, 우리나라 유적에서 발견된 것들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창녕에 있는 비봉리라고 하는 면입니다. 지금은 완전 내륙이에요. 거기서 조사를 하다가 배가 나왔어요. 신석기 시대 배가 나왔습니다. 통나무 배. 이 신석기 시대 배는 요즘 같지 않고 크다란 아름드린 나무를 반을 쪼개가지고 말구유처럼 안을 파내서 만든 그런 통나무 배입니다. 통나무 배. 그런 통나무 배가 확인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노가 보이죠. 노. 그죠? 예전에 노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에 가면 거기서 나온 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진은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림인데요. 역시 반구대 안가파에 있는 고래를 잡는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아주 재미있네요. 이 큰 고래가 있죠. 이거 아마 향유 고래 같습니다.
이 고래, 여기 배입니다. 배. 배에 아주 많은 사람이 타고 있죠. 그리고 제일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래와 끈으로 연결되어 있죠.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고래잡이를 전업으로 하는 고래잡이 마을들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고래잡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고래를 잡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여기 보면 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일 앞에서 창을 든 작사를 든 사람이 고래에게 작사를 꽂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잡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림으로 남아있는, 암각화로 남아있는 곳에 동일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런 배를 타고, 즉 이런 통나무 배를 타고 앞에 보여드렸던 작사를 가지고 고래를 잡았을 거예요. 실제로 남해안의 폐총에서 고래뼈가 많이 나옵니다. 고래뼈가 많이 나와요. 자, 여기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울산의 황성동이라는 유적에서 나온 고래의 척추뼈입니다. 고래 척추뼈에 여기 지금 빨간 원 안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구멍 안에 얘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뼈로 만든 작살입니다. 우리가 골각기라고 하죠. 뼈로 만든 도구. 뼈로 만든 도구가 약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발견되는 건 다 사가가지고 당연히 강도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아직 기름기가 빠지지 않은 노란색의 그런 뼈를 가지고 갈아서 만들면 아주 예리하고 단단한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로 찌르면 뼈가 뼈를 뚫습니다. 실제 증거가 저기 있잖아요. 그죠? 고래한테 박혔어요. 뼈로 만든 작살이 고래의 척추뼈에 박힌 겁니다. 밑에도 하나 사진이 있었죠. 저기 두 개가 나오는데 밑에는 고래의 견갑골입니다. 고래의 견갑골에도 똑같이 뼈로 만든 작살이 박힌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것은 실물 자료로 당시 사람들이 고래를 사냥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물 자료입니다. 저것은 실물 자료고 이 그림은 아까 제가 연대 논란이 있다고 했지만 이 그림에도 고래 사냥 자체가 그대로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실제 이런 배가 나오고 있고, 자, 이런 것도 전부 바다에 나가서 그죠? 하는 활동이죠. 고래잡이를 농사 짓는 사람이 가끔 취미생활로 고래잡이로 가자 이래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하는 작업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수렵 체제면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어민이라고 부릅니다. 어민. 바닷가에 사는 이 사람들은 이제 전문적인 어로에 종사하는 어민입니다. 어민.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배를 타고 남해안에 부산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대마도로 가요. 대마도로. 그리고 대마도가 큐슈 쪽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간쯤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쪽이 훨씬 더 가까운데 부산에서 실제로 대마도가 보입니다. 대마도에서 부산이 보입니다. 저도 이전에 대마도에 놀러 갔다가 밤에 대마도에 가면 대마도 제일 북쪽에 부산을 바라보는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부산 그 해운대라는 있는데 그 불빛이 막 보여요. 잘 보입니다. 직접 보이죠. 이렇게 직접 보이면 그죠? 배 타고 가는데 직접 보이면 거기로 쭉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초기 단계에 바다를 갈 때 아무 망망대해에서 무슨 나침반도 없고 이럴 때 가기 그냥 어렵습니다만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겠죠. 그런 거리는 상관이 없죠. 그보다 더 멀어지게 되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겠죠. 별자리를 보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 해류가 물론 철에 따라 바뀝니다만 부산 앞바다에서 대마도 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흘러요. 그래가지고 대마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의 쓰레기가 대마도로 다 갑니다. 부산 바다에서 그 해운대에서 놀던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이 대마도 해안가로 다 몰려들어요. 예전에 대마도 가서 그 유적 발굴하는 현장을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현장, 유적 현장 앞에 무슨 라면 봉지, 무슨 플라스틱 뭐 한글 써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여기에서 배만 있으면 도시 없어도 조금의 노력을 거치면 갈 수 있겠죠. 문제는 돌아오는 게 문제겠죠. 그죠? 돌아올 때 돌아오는 방향으로는 안 흘러주니까 역으로 와야 되니까 훨씬 힘들겠죠. 어쨌든 이런 배를 타고 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저렇게 실제로 이 당시 스타일의 배를 만들어서 저렇게 건너는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건널 수 있는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등등등의 실험을 했는데요. 이거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런 유물들은 이 대마도를 사이에 두고 큐슈 지역과 우리나라 남해안의 유적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큐슈 지역의 물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마도나 이런 데서도 또 우리 남해안의 물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주 재밌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첫 번째 내가 옵시디안이라고 써놓은 까만색의 돌이 있는데, 이게 흑요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흑요석, 화산지대에서만 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리예요. 근데 이게 화살촉 만들거나 작살 만들 때 아주 좋은 고급의 석재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는 저게 안 나요. 화산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화산의 나라죠. 큐슈 지역에 아주 질이 좋은 이런 흑요석이 많습니다. 그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남해안에 저 흑요석으로 만든 화살촉 내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걔네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큐슈에서 온 거예요. 큐슈 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 조개팔찌 만든 조개팔찌들이 나와요. 아주 쉽게 그냥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조개팔찌 주고 흑요석 사온 거예요. 이런 식의 물물교환, 서로 필요로 하는 물물교환이나 교류들을 합니다. 이때 배를 타고 간 것이죠. 이 사람들은 농사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항로를 잘 알고 배를 다룰 줄 아는 어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다를 얼마나 중시했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무덤입니다. 남해안 지역에 무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덤들은 전부 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냥 발견된 것은 모두 바다가 바로 보이는 바닷가에 있어요. 그리고 전부 두 향이 머리가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눕혀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바다를 중시한 거죠. 아마 이 사람 어민이었겠죠.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죽었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바닷가에 모신 거예요. 자, 여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남해안에 있는 연대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무덤 유적하고 동해안에 있는 후포리라고 하는 곳에 무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만, 저 하얗게 돼 있는 저는 이제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나가서 배를 타고 뭔가 물고기를 낚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죠? 생업 활동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는 저기 무덤을 쓴 거죠. 저기가 보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밖에서 바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를 기점으로, 내가 어디쯤 있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모든 개인들한테는 자신의 어떤 경험이 서려 있는 공간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죠? 내가 다녔던 학교, 내가 연애할 때 갔던 어떤 데, 또는 우리 부모님이 묻혀 있는 곳, 이거 특별한 곳 아닙니까? 그죠? 항상 그런 곳을 기점으로 본인들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게 돼요. 신석시대 무덤, 전부 그런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2단계 때 사회가 조금 더 분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석시대 그러면 평등사회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시기가 됐든 평등한 사회는 없습니다. 동물 세상 중에 평등한 동물 세상이 있습니까? 동물들 일단 만나면 자기들끼리 서열 정하잖아요. 서열을 정하지 않으면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서열을 정하는 이유는 편하게 살려고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자연 상태로 놔두면 평등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서열을 하려고 해요.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신석기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이것을 평등하도록 뭔가 강제하는 시스템을 자꾸 만든 거죠.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무덤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저 조개팔찌를 엄청 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한 옥기를 소유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저런 부장품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에 마을 사람들 중에도 저런 걸 가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반인이 있는 거예요. 지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석시대 사회는 지위의 차이가 있는 사회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위의 차이가 구조적으로 다음 세대로 연결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우리 자식도 돈이 많죠. 요즘은 부가 셋을 떼는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과연 그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진 않았다고 생각되고 당대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지위를 획득하는 그런 사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세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삼국시대 이후가 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는 않은 사회죠. 어쨌든 그렇지만 평등하지 않은 사회, 복잡한 사회입니다. 이런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농경사회 이후에나 등장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농경과 전혀 관계없는 수렵체제민에게서도 이런 사회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수렵체제민들을 우리가 복합 수렵체제민, 컴플렉스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복잡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신석기 이 두 번째 단계 사회도 그런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세 번째 단계는 대체로 신석기 시대의 전기 후반에서 중기 때 이후로 펼쳐지는 영상인데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농경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농경이 들어옵니다. 드디어. 여기 농경과 관련된 도구들이에요. 뭐 밥 가는 데 쓰는, 땅 파는 데 쓰는 거 요즘으로 치면 삽 또는 뭐 따비 이런 류의 그런 도구들이 왼쪽에 있는 석기입니다. 오른쪽에는 낫도 보이고 뭐 갈돌갈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곡물이 나오고 있죠. 근데 신석기 시대 때 이때 나온 곡물은 대부분이 한 99%가 우리가 확인된 것의 99%는 조와 기장입니다. 신석기 때 쌀이 나온 예가 있긴 있습니다. 쌀이 나온 예가 있는데 극히 드물어서 일반적이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은 조와 기장이고요. 이 조와 기장은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야생의 것을 이렇게 재배화시킨 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조와 기장이 수천 년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가 한반도로 흘러들어와서 한반도에서 이것을 이제 수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돼요. 이게 대체로 절대연대를 얘기하면 기원전 4,000년 이 무렵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구, 이전에는 없었던 이런 류의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중국 동북하고 제가 연결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나온 그런 어떤 농사와 관련된 도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랑 거의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농사라는 것은 그냥 곡물만 들여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술 체계가 와야 되잖아요. 기술 시스템이 다 와야 됩니다. 도구를 포함한 아주 많은 정보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저 토기에서 보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토기는 중국의 유명한, 중국 동북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홍산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홍산문화. 그 홍산문화에서 나오는 채도예요. 토기에다 그렇게 색을 칠해가지고 한 채도의 문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현재는 북한 평안도 지역에서 나온 토기의 문양입니다. 두 개의 문양을 비교해보시면 매우 유사한 문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선적으로 이렇게 새끼 꼬듯이 있는 문양이라든지. 근데 이 문양이 뭐 전 세계에 뭐 문양 비슷한 게 꼭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런 무늬가 등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시기에 갑자기 확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저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농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농사가 들어왔다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국 요서에서 출발한 것이 요동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농사의 그 확산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대체로 이렇게 위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강변까지 내려왔다가 다음 단계가 되면 전국적으로 쫙 확산이 되거든요. 이게 토기에서도 이런 아까 말한 소위 말하는 빗살무늬 토기가 전국적으로 같이 쫙 확산됩니다. 즉 사람이 갖고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 이 남부 지역까지 이제 중서부의 그런 집단들이 내려와가지고 농사를 같이 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 시기에 우리가 그 바다에 적응했을 때 남쪽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교류를 했던 데가 남쪽이었어요. 일본 큐슈라든지 또는 북쪽으로 하더라도 바다를 타고 연해주 지역까지 이런 쪽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이렇게 농경이 수용된 이때부터는 교류의 대상의 중심이 바뀝니다. 이제 중국의 내륙 쪽, 요동 지역, 요서 지역 이쪽과 이제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그런 소위 네트워크이 변화합니다. 예, 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토기가 등장하고 새로운 갈돌갈판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의 이런 화살총이나 창이 나오고 등등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 이전에는 없었고 이전에 후기구석기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것들이 이게 등장하는 그런 시. 이게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의 시잖아요. 이때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를 해결하는 것에 많은 부분은 주로 사냥에 의존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의 규모는 굉장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면이 안정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해양 자원에 관심을 돌리게 됐고 이때부터 전문적인 해양 어로와 관련된 도구들 그리고 수많은 폐총들이 해안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배가 등장을 하게 되고 바다를 건너서 대마도로 가고 큐슈로 갑니다. 이런 시기가 소위 어민이 등장하는 시기, 조전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에 방금 얘기했던 이제 중국의 동북 지역으로부터 농경을 수용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가 크게 바뀌는 이런 시기. 이 농경을 수용한 이후에 중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신석시대 인구가 가장 많아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쇠퇴하지만 그런 시기고 이렇게 크게 바뀝니다. 그러면 후기 말기는 뭐냐? 그러면 중기 사회가 변화하는 거예요. 후기 말기. 이렇게 질적으로 변화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사회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큰 변화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중기 이후를 더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소위 신석기 혁명이 아니고 신석기화의 과정을 보자면 이런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신석기 사회가 완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리한 거는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길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